제1장 머릿말. 내가 아큐정전을 쓰려고 마음먹은 것은 1년이나 2년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쓰려고 하면서도 망설이게 되는 걸 보면 내가 이번의 인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옛부터 불후의 글이라는 것은 불후의 인물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글에 의해 전해지고 글은 사람에 의해 전해진다. 대체 누가 누구에 의해서 전해지는가 생각할수록 애매해지는데 마침내 아큐를 전하기로 귀교를 지어버린 일은 아무래도 내 생각에 야릇한 점이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 한편에 불후는커녕 금방이라도 사그라질 듯한 글을 써보려고 붓을 들자마자 당장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공자는 명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따르지 않는다.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제일 먼저 착수해야 할 일은 이름을 바르게 하는 일, 즉 바른 명명법의 확립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이 통하지 않게 되고 결국 도덕은 혼란해지고 법률은 유명무실해지며 사회는 성립할 수 없게 된다는 공자의 주장을 논어에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이다. 전기의 명목은 굉장히 많다. 열전, 자전, 내전, 외전, 별전, 가전, 소전.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내가 쓰려는 글은 그 어느 것에도 적합하지 않다. 열전이라고 한다면 이 한편의 글은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과 함께 정사 속에 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전이라 한다면 내가 또 바로 아큐 본인이 아니다. 외전이라고 한다면 내전은 어디 있느냐고 할 것이다. 아큐는 신선의 신자에도 미치지 못한다. 별전은 어떤가 하면 대총통의 유시로 국사간의 아큐의 본전을 세우라는 영을 내린 일도 없다. 하긴 영국의 정사에도 박도열전 따위가 없는데도 문호 디킨스가 박도별전을 저술한 예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문호니까 되는 노릇이고 나 따위는 그럴 자격이 없다. 다음으로는 가전인데 나는 아큐와 동족관계에 있는지 어떤지도 모를 뿐더러 그의 자손에게 청탁을 받은 일도 없다. 소전으로 해보려 해도 아큐에게는 대전 따위는 더구나 없다. 요컨대 이 한편의 글은 본전이라 할 만한 것이겠지만 나의 문장을 놓고 생각할 때 문체가 너무도 쌍스러워서 리아카꾼이나 장돌뱅이 따위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주제 넘은 제명을 붙일 수는 없다. 그래서 삼교 구류 축에도 끼지 못하는 소설가들이 여담은 그만두고 정전으로 돌아가서라고 흔히 말하는 문기 중에서 두 자를 빌어와 명목으로 삼기로 한다. 비록 옛사람이 쓴 서법정전의 정전과 글자로 볼 때 매우 혼동되지만 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로 전기를 쓰는 통례로서 문장의 첫머리에 대개 누구, 자는 무엇, 어느 고장 출생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나는 아큐의 성이 뭔지 전혀 모른다. 언젠가 한번 그의 성이 조가 같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이튿날은 곧 모호해져 버렸다. 그것은 조영감의 아들이 수재에 합격했을 때의 일이었다. 징소리와 함께 그 소식이 마을로 전해져 왔다. 아큐는 마침 황주를 두어 잔 들이키고 있었는데 벼랑간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것은 그 자신에게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부터 조영감과 동족이며 자세히 계보를 따져보면 그가 수재의 증조부와 같은 학렬이라는 것이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아큐에 대해 다소 존경을 표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이튿날 지보가 아큐를 조영감 집으로 데리고 갔다. 영감은 아큐를 보자마자 얼굴이 온통 불그락 푸르락 해가지고 호통을 쳤다. 아큐, 이 얼간이 같은 놈, 내가 내 놈의 동족이라고? 아큐는 그저 듣고만 있었다. 조영감은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점점 더 우라가 치밀어 썩 나서며 말했다. 감히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짓거려? 내게 내 놈 같은 동족이 있을 턱이 있느냐? 내 놈이 조가라고? 아큐는 입을 다문 채 뒤로 물러서려 했다. 조영감은 달려들어 그의 뺨을 후려갈겼다. 내 놈이 어떻게 조가란 말이냐? 조가라니 말도 안 돼. 아큐는 자기가 틀림없는 조가라고 항변하지는 않았다. 그저 손으로 왼쪽 볼을 문지르면서 지보와 함께 물러나왔다.
밖에 나와서는 지보한테서 다시 한바탕 훈계를 듣고 그에게 사례로 200문의 술값을 바쳤다. 이런 사실을 안 사람들은 아마 아큐가 너무 엉뚱한 소리를 짓거려 스스로 매를 사서 맞는 것인가. 아큐는 조가가 아닐 것이며 설사 정말 조가라 하더라도 조용감이 여기 있는 한 그렇게 함부로 짓거릴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의 시족에 관한 말을 꺼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도 결국 아큐의 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셋째로 나는 아큐의 이름을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른다. 그가 살아있던 생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아큐라고 불렀지만 죽은 뒤에는 아무도 아큐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더군다나 이것을 죽백에 기록하는 일 따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것을 죽백에 기록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문장이 제일 첫 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 까닭에 먼저 이 첫째 난간에 부딪힌 것이다. 나는 이전에 아큐를 아게라 쓰는지 아니면 아귀라고 쓰는지 곰곰 생각해 본 적이 있다. 만약 그의 별명이 월정이라든가 또는 그가 생일을 8월에 축하한 일이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아게일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별명 따위는 없었고 또 그는 생일날에 축사를 보내달라는 회람을 돌린 적도 없었으니 아게라고 쓰는 것은 독단이다. 또 만약 그에게 아부라는 형이나 동생이 있었다면 그건 틀림없이 아기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외톨이니 아기라고 쓴다는 것도 근거 없는 일이다. 이 밖에는 아케라는 발음에 낯선 글자도 있긴 하지만 그건 더욱 들어맞지 않는다. 이전에 나는 한번 조용감의 아들 무제 선생에게 물어본 일이 있지만 이런 박식한 분조차도 결국 두 손 들고 말았던 것이다. 그의 결론에 의하면 진독수가 잡지 신청년을 발간하여 서양 문자를 제창했기 때문에 국수가 망해버렸으므로 조사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나의 마지막 수단은 어느 같은 고향 사람에게 부탁하여 아큐의 범죄 조서를 조사해달라는 길뿐이었다. 8개월 후에야 겨우 해답이 왔는데 그에 의하면 조서 속에도 아큐의 발음과 비슷한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었다. 정말 없었는지 아니면 살펴보지도 않은 것인지 나로선 알 수 없으나 이제 이 이상은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주음 자모는 아직 보급되어 있지 않으니 부득이 서양 문자를 사용하고 영국식 철자법을 따라 그를 아라 쓰고 이것을 생략하여 아큐라고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신청년에 맹종하는 듯하여 나로서도 본의가 아니지만 무제 선생조차 모르는 일을 난들 무슨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넷째로 아큐의 본적이다. 만약 그의 성이 조가라면 요즘 지방 명망가라고 일컫기를 좋아하는 위인들을 흉내내어 군명 백가성 속의 주회대로 농서천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성 역시 별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므로 본적 역시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미장에서 살고 있었지만 곧잘 다른 곳에 머물러 있기도 했으니 미장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다. 가령 미장 사람이다 라고 해보아도 역시 전기를 쓰는 전통적 기준에 충실치 못한 데가 있다. 내가 조금이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점은 아큐라는 글자만은 매우 명백해서 억지로 갖다 붙였다거나 남의 것을 빌어왔다거나 하는 결정이 절대로 없으며 어떤 학자 선생에게라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밖의 점에 이르러서는 모두 천학비재한 나로서 도저히 천착할 수 없는 일뿐이다. 다만 역사벽과 고중벽이 있는 호적지 선생의 문인들이 어쩌면 장래에 수많은 단서를 찾아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걸고 있는 터이지만 나의 이 아큐정전 따위는 그 무렵에는 이미 소멸해버리고 없을지도 모른다. 이상을 소문으로 해두자. 제2장 우승의 기록. 아큐는 성명이나 본적이 정확치 않을 뿐더러 그의 그 이전의 행장마저도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미장 사람들의 아큐에 대한 관심은 단지 무슨 일을 거들어달라고 부탁할 때나 또는 그를 놀릴 때뿐이었고 아직 한 번도 그의 행장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일이라고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큐 자신도 말하려 하지 않았고 딴 사람과 말다툼할 때만은 이따금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옛날에는 내 놈보다 훨씬 잘 살았단 말이다. 내 놈이 도대체 뭐냐?
아큐는 집이 없어 미장의 토지묘에서 살고 있었다. 일정한 직업도 없고 단지 남의 집일을 그때그때 거들어주는 날품팔이 일을 했고, 보리를 베라면 보리를 베고, 나락을 찌으라면 나락을 찢고, 배를 저으라면 배를 저었다. 일이 좀 오래 갈 때는 임시 주인 집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일이 끝나면 다시 토지묘로 돌아갔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쁠 때는 아큐를 머리에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 머리에 떠올린다는 것도 일을 부탁하기 위한 것이지 그의 행장은 아니다. 한가해지면 아큐라는 것마저 잊어버릴 정도이니 그의 행장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한번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노인이 아큐는 일을 잘해 하고 그를 칭찬했다. 그때 아큐는 우통을 벗어 젖히고 나태한 꼬락서니로 그 노인 앞에 서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이 과연 본심으로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비웃는 말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아큐만은 몹시 좋아했다. 또 아큐는 자존심이 매우 강해서 미장 사람들 따위는 안중에 없었고 심지어 두 문동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듯한 눈치였다. 문동이란 것은 장래 수제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조영감이나 전영감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것도 단지 부자라는 것뿐만 아니라 문동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하지만 아큐는 정신적으로는 각별히 경의를 표하려 하지 않았으며 내 아들이라면 틀림없이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그가 자주 성안에 출입했던 일은 자연 그의 자부심을 키워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 한편으로 성안에 사는 사람들도 몹시 경멸했다. 가령 세치폭의 길이가 석자쯤 되는 널판으로 만든 걸상을 미장 사람들은 장등이라 부르고 그 자신도 장등이라 하는데 성안 사람들은 그것을 조등이라 부른다. 아큐에 의하면 이것은 잘못이며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미장에서는 기름에 튀긴 잉어에 오픈 길이로 자른 팔을 양념으로 넣는데 성안에서는 잘게 썬 팔을 양념으로 넣는다. 이것도 잘못이며 꼴불견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하지만 미장놈들은 정말 세상 물정에 어두운 보잘것없는 시골뜨기다. 그놈들은 성안의 잉어튀김도 구경한 일이 없으니 말이야. 아큐는 옛날에는 잘 살았고 견식도 높고 또 일도 잘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인물이라 하겠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에게는 체질적으로 조그마한 결함이 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그의 머리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대머리 흉터가 몇 군데 있는 점이다. 이것이 그의 몸에 생긴 것이면은 틀림없지만 아큐 자신의 생각으로도 이것만은 별반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되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대머리를 의미하는 독이라든가 일체 독에 가까운 발음을 싫어하고 뒤에는 점점 범위를 넓혀 빛난다라든가 밝다라는 말도 싫어했고 그 뒤에는 다시 램프나 촛불이라는 말까지도 싫어했기 때문이다. 누가 조금이라도 그가 싫어하는 점을 건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간에 아큐는 대머리가 온통 새빨개져 가지고 노발대발 상대가 말이 서툴러 보이면 욕짓거리를 퍼붓고 힘이 약해 보이면 달려들어 때린다. 하지만 어떻게 된 셈인지 항상 아큐가 질 때가 많았다. 그래서 그도 점점 방침을 고쳐 대개는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기도 했다. 그런데 아큐가 이 노려보는 주의를 채용하게 되자 미장의 심심한 사람들은 더욱더 재미있어하며 그를 놀렸다. 그의 얼굴을 보면 일부러 놀란 체하고 이렇게 말한다. 아, 환해졌는걸. 아큐는 언제나 그렇듯이 화를 불끈 내고 눈을 부릅뜨며 노려본다. 그러나 아, 그러고 보니 여기 램프가 있었구나 하고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큐는 할 수 없이 달리 보복할 말을 생각해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내 놈들에겐 이때 그의 머리에 있는 것은 어떤 특별히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대머리이며 결코 평범하지 않은 대머리인 것 같았다. 그러나 앞서도 말했듯이 아큐는 나름대로 견식이 있는지라 곧 자기가 싫어하는 금기에 저촉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뒤는 더 말을 잇지 않았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를 놀리다가 끝내는 주먹다짐까지 한다.
겉으로는 아큐가 확실히 싸움에 져서 퇴색하여 불구스름해진 변발을 사람들에게 움켜잡혀가지고 벽에 4-4번이나 쿵쿵 소리를 내며 부딪게 되면 그제서야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겨우 흡족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간다. 아큐는 한참 동안 우두커니 서 있다가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나는 말하자면 자식놈에게 매를 맞은 셈이다. 정말 요즘 세상은 되먹지 않았어. 이래서 그 역시 만족해서 의기양양하여 돌아가 버린다. 아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나중에 곧잘 입 밖으로 내놓는다. 그래서 아큐를 놀리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아큐에게는 일면 그러한 정신적 승리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그의 퇴색하여 불구스름해진 변발을 움켜잡고는 먼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아큐, 이번에는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짐승을 때리는 것이다. 자, 내 입으로 인간이 짐승을 때리는 거라고 말해봐라. 아큐는 양손으로 자기 변발 밑을 움켜잡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한다. 벌레를 때린다고 하면 됐지. 나는 벌레야. 자, 어서 놓아다오. 하지만 벌레라 말해도 한가한 사람들은 놓아주려 하지 않고 역시 어디 가까운 데로 끌고 가 5-6번이나 그의 머리를 쿵쿵 부딪혀주고 나서야 겨우 만족해서 의기양양하여 돌아간다. 그리고 아큐놈 이번에야말로 항복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0초도 못 돼서 당사자인 아큐도 흡족스럽게 의기양양하여 돌아가 버린다. 그는 자기야말로 스스로 자신을 가장 잘 경멸할 수 있는 제1인자라고 생각하니 자신을 경멸한다는 것을 도외시하면 남는 것은 제1인자뿐이다. 장원이란 것도 역시 제1인자가 아닌가? 너 따위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아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묘법으로 원적을 극복해버리면 즐거운 듯 술집으로 달려가서 술 몇 잔을 들이키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시금 한바탕 시시덕거리거나 언쟁을 하고는 거기서도 다시 승리를 거두어 즐거운 듯 토지묘로 돌아가 아무렇게나 쓰러져서 곧 잠들어 버린다. 만약 돈이 있으면 그는 도박을 하러 간다. 한 무더기의 사람들이 땅 위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아큐는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그 속에 끼어있고 그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청룡의 400이다. 자, 연다. 노름판 주인이 뚜껑을 연다. 그도 역시 얼굴이 땀투성이가 되어 노래를 부른다. 천문이다. 각은 되돌아섰다. 인가 천당은 공쳤다. 아큐의 동전은 이리 보내라. 천당의 100, 150이다. 아큐의 돈은 이런 노랫가락을 따라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되어 있는 치들의 허리춤으로 점차 흘러들어가 버린다. 그는 할 수 없이 마지막에는 사람들의 무더기 속을 헤치고 나온다. 그리고는 그들 뒤에 서서 구경하며 노름판이 흩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의 승부에 열을 올리다가 아쉬워하며 토지묘로 돌아간다. 그 이튿날은 또 눈두덩이 부숙부숙해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인간만사 세옹지마라는 것일까? 아큐는 다행히도 한 번 이긴 적이 있지만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거의 패배나 다름없었다. 그것은 미장에서 제사를 지내던 밤의 일이었다. 그날 밤에는 예에 따라서 연극이 벌어지고 그 무대 가까이에 또 언제나 그렇듯이 여기저기 노름판이 벌어졌다. 아큐의 귀에는 연극의 징소리, 북소리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에게는 단지 노름판 주인의 노랫가락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그는 따고 또 따서 동전이 조그만 은전으로 변하고 조그만 은전은 1원짜리 은전으로 변하여 산더미처럼 자꾸만 쌓여갔다. 그는 신바람이 났다. 천문의 둔양이다. 그는 누가 누구하고 무엇 때문에 싸움을 시작했는지 몰랐다. 고함 소리, 때리는 소리, 발자국 소리, 한참 동안 뭐가 뭔지 분간할 수도 없었다. 그가 겨우 일어났을 때는 노름판도 없어지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몸이 여기저기 몹시 아프다. 아마도 주먹 몇 대를 얻어맞고 몇 번 발에 걷어채인 모양이다. 몇몇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허전한 듯이 토지묘로 도망쳐 들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서야 그의 한 무더기나 되던 은전이 모조리 없어졌다는 걸 알았다. 제삿날 벌어지는 노름판은 대개 본고장 사람들이 여는 것이 아니니 범인을 어디 가서 찾아낸단 말인가.
새하얗게 번쩍번쩍 빛나던 은전더미. 그것은 그의 것이었는데 지금은 없다. 아들놈이 가져갔다고 해둔데도 역시 석연치 않다. 나는 벌레라고 말해봐도 역시 우울하다. 그는 이번만은 비로소 약간 패배의 고통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는 패배를 즉각 승리로 바꾸어 버렸다. 그는 오른손으로 힘껏 제보를 2번 연거푸 쥐어박았다. 뜨끔뜨끔 아프다. 때리고 나서는 기분이 후련해졌다. 때린 것은 자기요, 얻어맞은 것은 또 다른 자기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때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 뜨끔뜨끔 아프긴 하지만 만족스럽게 의기양양하여 자리에 누웠다. 그는 잠들어 버렸다. 제3장 속우승의 기록. 아큐가 항상 우승하고는 있었다지만 조용감에게 뺨을 얻어맞을 때까지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 그는 지보에게 200문의 술값을 치르고는 투덜대면서 자리에 누웠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대먹지 않았다. 자식의 애비를 때리다니. 그래서 이번에는 또 갑자기 조영감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생각하고 이제는 그가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자신도 점점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부의 성묘라는 노래를 부르며 술집으로 갔다. 이때 그는 또 조영감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층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묘하게도 그 뒤로는 과연 여러 사람들이 뭔가 특별히 존경하는 눈으로 그를 대하는 것 같았다. 아큐로서는 그 자신이 조영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이다. 미장의 관례로서 아칠이 아파를 때렸다거나 이사를 때렸다거나 하는 일은 종래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조영감 같은 유명한 사람과 관계되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한번 입에 오르내리게 되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 만큼 그 덕분에 맞은 사람도 유명해진다. 잘못이 아큐에게 있으면 말할 것도 없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면 조영감쯤 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큐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왜 또 여러 사람들은 특별히 그를 존경하게 되었을까? 이 점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 하지만 그것을 천착해보면 비록 아큐가 조영감의 친척이라 하여 매를 맞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큐의 말에는 약간의 진실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었다. 그래서 약간 경의를 표해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 공자묘에 제물로 올린 소 같은 것으로 돼지나 양 같은 짐승임에는 틀림없지만 성인이 젓가락을 댄 것이라 하여 선배 유학자들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 후 몇 해 동안은 아큐에게 있어 득이의 시대였다. 어느 해 봄 그는 술이 얼근히 취하여 거리를 걷고 있었다. 이때 담장미 양지 쪽에서 왕털보가 우통을 벗어젖히고 이를 잡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갑자기 그도 몸이 근질근질해졌다. 이 왕털보는 대머리에다 또 털보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대머리 털보라고 불렸는데 아큐만은 멋대로 거기에서 대머리를 삭제해버렸다. 게다가 아큐는 그를 몹시 경멸했다. 아큐의 의견으로는 대머리는 하등 이상할 게 없지만 달마 같은 수염만은 참으로 기묘하여 꼴불견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큐는 그와 나란히 앉아버렸다. 만약 그것이 다른 한가한 사람들이었다면 아큐도 그렇게 제멋대로 앉을 수 없었겠지만 이 왕털보 옆이라면 뭘 사양하랴. 실은 그가 자진하여 앉았다는 것은 그래도 왕털보를 높여준 셈이 되는 것이다. 아큐도 다해진 겹옷을 벗어 뒤집어 보았지만 빨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또는 잡는 것이 소홀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참 만에 서너 마리를 겨우 잡았을 뿐이다. 그런데 왕털보를 돌아보니 한 마리, 또 한 마리, 2마리, 또 3마리를 입안에 집어넣고는 톡톡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큐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잠시 후에 속이 뒤틀려왔다. 꼴불견이 왕털보도 그렇게 많이 잡는데 자기는 이렇게 적다니. 이 얼마나 면목 없는 노릇이냐. 그는 커다란 놈을 2서너 마리 찾아낼 생각이었지만 아무리 뒤져도 없다.
겨우 중치쯤 되는 놈 한 마리를 잡았다. 분하다는 듯이 두툼한 입술 속에 집어넣고 힘껏 깨물어 보았지만 피식하며 이것도 왕털보가 내는 똑똑한 소리에는 미치지도 못한다. 그의 대머리는 군데군데가 모두 새빨개졌다. 옷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침을 탁 뱉으면서 그는 말했다. 이 털복숭이 벌레야. 대머리 새끼야. 누가 털복숭이 벌레란 말이냐? 왕털보는 경멸하는 듯한 얼굴로 눈을 치뜨고 말했다. 아큐는 요즘 비교적 남의 존경을 받고 스스로도 꽤 우쭐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항상 못살게 구는 한가한 사람들을 만나면 역시 겁이 났다. 그런데 이번만은 무척 용감했다. 이렇게 얼굴이 온통 털복숭이인 녀석이 감히 어디서 함부로 짓거린단 말인가? 누구라니?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놈이지. 그는 일어서서 양손을 허리에 대고 말했다. 맞고 싶단 말이냐? 왕털보는 일어서서 웃옷을 입으며 말했다. 아큐는 그가 도망치려는 줄 알고 획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 주먹이 왕털보의 몸에 닿기도 전에 재빨리 그에게 붙잡혔다. 왈칵 잡아당기는 바람에 아큐는 비실비실 앞으로 쓰러지면서 왕털보에게 변발을 움켜잡혀 언제나 그렇듯이 벽에 끌려가 부딪힐 지경이 되었다. 군자는 말로 하지 손을 대지 않는 법이다. 아큐는 머리를 뒤틀며 말했다. 하지만 왕털보는 군자가 아니었던 모양으로 그 말에는 개의치도 않고 연거푸 5번이나 머리를 부딪혀주고 다시 힘껏 밀어붙여 아큐가 6자 거리만큼이나 저쪽으로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자 겨우 만족해서 가버렸다. 아큐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것은 아무래도 평생 가장 굴욕적인 사건처럼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왕털보는 덥석불이라는 결점 때문에 지금까지 아큐에게 놀림을 받았을 망정 아큐를 놀린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손찌검을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가 손찌검을 했다. 너무도 의외의 일이다. 설마 정말 한간에서 말하듯이 황제가 이미 국가시험을 폐지해서 이제 수재나 거인도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에 조씨 집안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다른 이들도 아큐를 업신여기는 것은 아닐 테지. 아큐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자 누군가 저쪽에서 걸어온다. 또다시 그의 적수가 나타난 것이다. 이 사람도 아큐가 가장 싫어하는 인물, 전영감의 맏아들이다. 그는 이전에 성안으로 가서 외국식 학교에 다녔는데 무슨 까닭인지 그 뒤 일본으로 건너갔다. 반년 후에 귀국했을 때는 다리도 고다졌고 변발마저 없어져서 그의 어머니가 10몇 번이나 대성통곡을 하고 그의 아내는 3번이나 우물에 뛰어들었다. 그 후 그의 어머니는 어딜 가나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변발은 술에 만취했을 때 나쁜 사람에게 걸려서 잘라버렸대요. 사실은 훌륭한 관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머리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하지만 아큐는 믿으려 하지 않고 그를 가짜 양놈이라 부르고 또 매국노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그를 보기만 하면 반드시 속으로 몰래 미워하고 욕을 퍼부었다. 아큐가 아무래도 참을 수 없는 것은 그의 머리에 얹은 한 가닥 가짜 변발이다. 변발이 없으면 청조의 관리가 될 수 없다. 도대체 변발이 가짜라면 그것은 이미 인간의 자격을 잃은 것이다. 그의 아내가 4번째 우물에 뛰어들지 않는 것을 보면 이 또한 정숙한 여자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가짜 양놈이 다가왔다. 대머리, 나귀. 지금까지 아큐는 뱃속에서 욕을 할 뿐 입 밖으로 소리를 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때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고 화풀이를 하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나지막하게 말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이 대머리는 뜻밖에도 누런치를 한 지팡이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왔다. 아큐는 이 순간 틀림없이 매를 맞게 되었다고 체념하여 재빨리 근육을 긴장시키고 어깨를 움츠려 기다리고 있자니 과연 딱 하는 소리가 났다. 틀림없이 자기 머리를 때린 것 같았다. 나는 저 애를 보고 말한 거야. 아큐는 곁에 있던 아이를 가리키며 변명했다. 딱, 딱, 딱. 아큐의 기억으로는 이건 아무래도 평생 2번째의 굴욕 사건으로 생각되었다. 다행히도 딱딱하고 얻어맞은 뒤에는 그로서는 하나의 사건이 결말지어진 것 같았고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게다가 망각이라는 조상 전래의 보도도 진가를 발휘했다. 그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술집에 가까워옴에 따라 벌써 상당히 유쾌해졌다. 그런데 저쪽에서 정수함의 젊은 여승이 걸어왔다. 아큐는 여느 때에도 그녀만 보면 반드시 침을 뱉고 욕짓거리를 퍼부었던 것인데 더구나 지금은 굴욕을 당한 바로 뒤가 아닌가. 그래서 그의 기억이 되살아 적개심이 불타올랐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운이 나쁜가 했더니 이제 보니 내년을 만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로구나. 아큐는 이렇게 말하고 성큼성큼 걸어가 큰 소리를 내어 침을 뱉었다. 캬! 퇴! 젊은 여승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다. 아큐는 그녀에게 다가서자 깎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녀의 머리를 벼랑간 손을 뻗쳐 문지르고는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다. 대머리, 어서 가봐. 중이 기다리고 있다. 너 왜 못된 짓을... 여승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피해가려 했다. 술집 안의 사람들이 요란하게 웃었다. 아큐는 자기의 위협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신바람이 났다. 중은 상관없지만 나는 안 된단 말이냐? 그는 그녀의 볼을 꼬집었다. 술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 웃음을 터뜨렸다. 아큐는 더욱더 의기양양하여 구경꾼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한 번 더 힘껏 꼬집고는 손을 놓았다. 그는 이 싸움으로 왕털보 일도 가짜 양놈 일도 깨끗이 잊어버렸다. 오늘의 모든 악운에 대해서 원수를 갚은 듯한 생각이 들었다. 더욱이 이상하게도 딱딱 얻어맞은 직후보다는 기분이 훨씬 날아갈 것만 같았다. 이 자손의 시도 못 받을 아큐놈아. 멀리서 젊은 여승의 울음 섞인 소리가 들렸다. 하하하. 아큐는 아주 만족스레 웃었다. 와하하하하. 술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꽤 만족스럽게 웃었다. 제4장 연애의 비극.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승리자는 적이 범이나 매각기를 바란다고. 그래야만 승리의 환희에 취할 수 있지. 만약 적이 양이나 병아리 같다면 이겨도 싱겁다고 느낀다. 또 어떤 승리자는 일체를 극복한 연후에 죽은 사람은 죽고 항복하는 사람은 항복하여 진실로 항공하옵니다. 신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하는 것을 보면 그에게는 이미 적도 없고 경쟁 상대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단지 자기만이 홀로 빼어나 외롭고 처량하고 적막하게 되면 오히려 승리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아큐는 그런 나약함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영원히 의기양양하다. 이것은 어쩌면 중국의 정신 문명이 온 세계에 으뜸이 되는 하나의 증거일지도 모른다. 보라, 그는 헐헐 마치 하늘에라도 오를 듯한 기분으로 있지 않는가. 하지만 이번 승리는 그를 약간 이상하게 만들었다. 그는 바람처럼 헐헐 한나절 이상이나 쏘다니다가 토지묘로 슬쩍 돌아왔다. 여느 때 같으면 들어눕자마자 드르렁거리며 코를 골아야 하는데 웬일인지 이날 밤만은 좀채로 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자기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이 조금 이상하다는 기분이 든다. 어쩐지 여느 때보다 좀 매끄러워진 것 같아. 젊은 여승의 얼굴에 먼지 미끈거리는 물건이 있어서 그것이 그의 손가락에 묻은 게 아닐까? 아니면 그의 손가락이 젊은 여승의 얼굴을 문질렀기 때문에 매끄러워진 것일까? 이 자손의 시도 못 받을 아큐놈아. 아큐의 귀에 이 말이 또 들려온다. 그는 생각했다. 그렇다. 아무래도 여자가 하나 있어야지. 자손이 없으면 죽은 뒤에 밥 한 술 받쳐줄 사람이 없을 테니. 아무래도 여자가 있어야 한다. 후손이 없는 것은 세 가지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라 하는데 불효 소리를 듣고 또 그에 더하여 죽어서까지 굶주렸어야 이 같은 불행한 인간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의 이런 생각은 하나하나 성현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셈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뒤에도 그 방심한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자. 그는 생각한다. 중은 상관없다고. 여자. 그는 또 생각한다.
우리는 그날 밤에 아큐가 언제쯤 코를 골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그는 어쩐지 손가락이 매끄러운 듯이 느꼈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여 여자를 생각하게 된 것 같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우리는 여자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해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중국의 남자는 원래 대부분이 성년이 될 소질을 지니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모두 여자 때문에 몸을 망치고 있다. 상은 달기 때문에 망해버렸고 주는 포사 때문에 망해버렸고 지는 역사에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는 그건 역시 여자 때문이라고 가정해도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동탁은 확실히 초선으로 인해 살해된 것이다. 아큐도 원래는 올바른 인간이다. 우리는 그가 어떤 훌륭한 선생한테서 가르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남녀의 대방에 대해서 몹시 엄격했고 또 이단, 예컨대 젊은 여승이라든가 가짜 양놈 따위를 극단적으로 배척할 만한 기계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대저 여승이란 반드시 중과 사통하는 것이며 여자가 밖에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은 반드시 정부가 생각나서 그러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수상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아큐는 이런 인간을 혼내줄 셈으로 곧잘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기도 하고 혹은 큰 소리로 아픈 데를 찌르는 듯한 말을 퍼붓기도 하며 만약 한적한 곳이라면 뒤에서 돌을 던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그럭저럭 30 가까운 나이가 되어서 마침내 젊은 여성 때문에 마음이 들떠버린 것이다. 이러한 들뜨는 정신이야말로 예교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여자란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이다. 만약 젊은 여성의 얼굴이 매끈하지 않았다면 아큐는 미혹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만약 젊은 여성의 얼굴에 헝겊이라도 씌워져 있었더라면 아큐는 미혹되지 않았을 텐데. 실은 그는 5, 6년 전에 한번 연극 무대 및 사람들의 잡담 속에서 어떤 여자의 넓적다리를 꼬집은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바지 위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들뜨지는 않았다. 그런데 젊은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 이건 역시 이단의 가증스러운 증거다. 여자. 아큐는 생각한다. 그는 정부가 생각나서 혼자서 나돌아다니는 여자에 대해서 항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통 웃음 짓는 일이 없었다. 그는 그와 이야기하는 여자에 대해서도 늘 귀를 기울여 듣지만 그러한 수상쩍은 말은 통 꺼내지를 않았다. 아, 이 역시 여자의 가증스러운 일면이다. 그녀들은 모두 본성을 숨기고 얌전한 채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이다. 그날 아큐는 조용감 집에서 하루 종일 쌀을 찧었다. 저녁에 밥을 먹고 나서 부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다른 집이라면 저녁밥을 먹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조용감 집에서는 저녁밥이 일렀다. 보통은 등잔불을 켜지 못하게 한다. 밥만 먹으면 곧 자버리지만 때로는 예외인 경우도 있었다. 그 하나는 조용감이 아직 수재에 합격되지 못했을 무렵에 등잔불을 켜고 책을 읽는 일이 허용되었다. 그 다음은 아큐가 품팔이 일을 할 때 등잔불을 켜고 쌀을 찢는 일이 허용된 것이다. 이런 예외 때문에 아큐는 찢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엌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오시 아줌마는 조용감 집 유일한 여자 하인이었다. 접시와 그릇을 다 씻은 다음 그녀도 기다란 걸상에 앉아 아큐와 잡담을 하고 있었다. 마님은 이틀 동안이나 통 진지를 잡수지 않아. 영감이 작은 댁을 들여오신다고. 여자, 오시 아줌마, 젊은 가부. 아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작은 댁 마님은 8월에 아기를 낳으시나 봐. 여자, 아큐는 생각했다. 아큐는 담뱃대를 놓고 일어섰다. 우리 작은 댁 마님이 오시 아줌마는 계속 끈덕지게 짓거리고 있었다. 나오고 자자. 아큐는 벼랑간 달려들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순간 조용했다. 어머. 오시 아줌마는 잠시 넋을 잃고 있다가 벼랑간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뛰쳐나갔다. 달아나면서도 소리소리 질렀다. 나중에는 울먹이는 것 같았다.
아큐는 아직 벽을 향해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윽고 두 손으로 오시 아줌마가 앉았던 빈 걸상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일이 어쩐지 좀 우습게 되었다는 느낌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이때는 확실히 심장이 약간 두근거렸다. 당황하여 담뱃대를 허리띠에 찌르고 얼른 쌀을 찌우러 갈 생각을 했다. 탁 하고 머리를 세게 얻어맞았다. 획 돌아보니 수재가 굵은 대막대기를 들고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이 고얀 놈 같으니. 굵은 대막대기가 다시금 그를 향해 내려왔다. 아키는 머리를 두 손으로 부둥켜 쥐었다. 철썩하고 손가락 관절을 세게 얻어맞았다. 이건 몹시 아팠다. 그는 부엌을 뛰쳐나갔다. 등에도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다. 이 개 같은 놈. 수재는 뒤에서 이렇게 욕짓거리를 퍼부었다. 아큐는 쌀 찢는 대로 달아나 우두커니 서 있었다. 손가락이 아직도 아팠다. 이 개 같은 놈이라는 말이 아직 머리에 남아 있었다. 이 말은 미장의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 사용된 일이 없고 오직 관청에 드나드는 높은 사람들만이 쓰는 말이었다. 그래서 더욱 겁이 났고 인상도 짙었다. 이때만은 그의 여자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몹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나니 이것으로 이제 모든 일이 결말지어진 것 같아서 천연스레 쌀을 찢기 시작했다. 한참 쌀을 찢고 있으니 점점 몸이 더워왔다. 그래서 일하던 손을 잠깐 멈추고 웃옷을 벗었다. 웃옷을 벗었을 때 밖에서 뭔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원래 떠들썩한 구경거리를 밥보다 좋아하는 아큐는 재빨리 소리나는 곳으로 뛰어나갔다. 소리나는 곳을 찾아가다가 어느 틈인지 조영감 앞마당까지 들어가 버렸다. 해가 져서 어둑어둑하긴 했지만 여러 사람들을 분간해낼 수는 있었다. 조영감 집안 사람들이 이틀 동안이나 밥을 먹지 않은 마나님까지 모두 나와 있었고 이웃에 사는 추칠 아줌마와 진짜 친척이 되는 조배간 조사신도 있었다. 마침 마나님이 오시 아줌마의 손을 끌고 한여방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밖으로 나와라. 제 방에 틀어박혀 있지만 말고. 내가 행실이 바른 여자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절대로 경솔한 짓을 해선 안 돼. 추칠 아줌마도 옆에서 말참견을 했다. 오시 아줌마는 그저 울 뿐 때론 무슨 말이 섞여 나오기도 했지만 똑똑히 들리지는 않았다. 아큐는 생각했다. 재밌는걸. 저 젊은 가부가 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그는 물어보려고 조사신 옆으로 걸어갔다. 바로 이때 그는 벼랑간 조영감이 그에게 뛰어오는 것을 보았다. 손에 굵은 대막대기를 쥐고 있었다. 그는 이 굵은 대막대기를 보자 자기가 조금 전에 매를 맞은 일이 아무래도 이 소란과 관련성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획 돌아서 달아났다. 쌀 찢는 대로 도망쳐가려 했지만 대막대기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그래서 그는 다시 뒤로 돌아 달아났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잠시 후에는 벌써 토지묘로 돌아와 있었다. 아큐는 잠시 멍하니 앉아있는 동안에 피부에 소름이 끼치고 약간 한기를 느꼈다. 봄이라곤 하지만 밤이 되면 꽤 추워 아직 벗고 자기엔 좀 이르다. 그는 조씨 집에 웃옷을 두고 왔다는 것을 생각해냈지만 그것을 가지러 가려면 또 수재의 대막대기가 무서웠다. 그런데 이때 지보가 들어왔다. 아큐, 이 머저리 같은 놈아. 내 놈이 조시댁 하인까지 놀려대다니 이건 조시댁에 화를 겨눈 것이나 다름없는 짓이다. 덕분에 나까지 잠을 못 자게 됐어. 이 머저리 같은 놈아. 이런 투로 한바탕 설교를 늘어놓았지만 아큐는 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밤중이기 때문에 지보에게 배에게 술값 400문을 치러야 했지만 아큐에게는 현금이 없어서 모자를 저당 잡히고 또 다음에 오개조에 서약을 했다. 내일 붉은 초 한 근짜리 한 쌍과 향 한 봉을 갖고 조시댁에 가서 사죄할 것. 조시댁에서 도사를 불러 목매달아 죽은 원혼을 쫓는 구슬을 하는데 그 비용은 아큐가 부담할 것. 3. 아큐는 그 후 조시댁 문지방을 넘어서지 말 것. 4.
오시 아줌마에게 이후 만일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경우엔 모든 책임을 아큐가 질 것. 5. 아큐는 품삯을 청구하거나 웃옷을 찾으러 가지 못함. 아큐는 물론 전면적으로 승낙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현금이 없었다. 다행히 이젠 봄이었기 때문에 솜이 든 이불이 필요 없을 것이라 하여 이것을 저당 잡히고 2천문을 빌어 조약을 이행했다. 반나체로 머리를 땅에 대고 사죄를 한 후 몇 문의 돈이 남았지만 그는 털모자를 찾으러 가지 않고 전부 털어서 술을 마셔버렸다. 그런데 조씨 집에서는 촛불을 밝히지도 향을 피우지도 않았다. 마나님이 불공 드릴 때 쓸 수 있다 하여 치워두었다. 해진 웃옷의 절반은 젊은 마나님이 8월에 낳은 아기의 기저귀가 되고 나머지 너덜너덜한 조각들은 오시 아줌마의 신발바닥이 되어버렸다. 제5장 생계의 문제. 아큐는 사과하는 진사식이 끝나자 다시 토주묘로 돌아갔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감에 따라 점차 세상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잘 생각해보니 그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우통을 벗고 있는데 기인한 것임을 알았다. 그는 해진 겹옷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곧 그것을 입고 드러누웠다. 눈을 떴을 때는 태양이 이미 서쪽 다미에 빛나고 있었다. 그는 상반신을 일으키며 중얼거렸다. 제기랄. 그는 일어나자 언제나 그렇듯이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다. 반나체로 있던 때처럼 살을 찌르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았지만 또 어쩐지 세상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쩐지 이날부터 미장의 여자들이 벼랑간 부끄러움을 타는 것 같아. 그녀들은 아큐를 보면 문 안으로 몸을 숨겨버린다. 심지어 신이 가까운 추칠 아줌마까지도 다른 이들의 꽁무니를 따라 숨어버리고 11살짜리 딸까지 불러들인다. 아큐에게는 참으로 기묘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또 생각했다. 이것들이 모두 벼랑간 얌전한 아가씨 흉내를 내기 시작했단 말인가? 이 창녀들이. 그러나 그가 더욱 세상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의 일이었다. 첫째로 술집에서 외상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로 토지묘를 관리하는 노인이 이러쿵저러쿵 트집을 잡아 그를 내보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 셋째로는 며칠이나 되는지 똑똑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오랫동안 그에게 아무도 품팔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지 않았다. 술집에 외상이 통하지 않게 돼도 그것쯤은 참을 수 있고 노인이 내보내려 한데도 투덜대게 내버려두면 그만이지만 아무도 품팔이 일을 부탁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아큐의 배를 골게 하는 일이어서 이건 확실히 제기랄이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아큐는 도저히 참을 길이 없어 할 수 없이 옛 단골집들을 찾아다녀 보았다. 하지만 조시집 문지방을 넘어서는 일만은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역시 사정이 이상했다. 정해진 듯이 집집마다 사나이가 걸어나와 몹시 달갑지 않은 얼굴로 흡사 거지라도 돌려보내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없다 없어. 어서 나가. 아큐는 더욱더 이상하게 여겼다. 그는 생각했다. 모두들 지금까지 남이 일을 거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집들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벼랑간 아무데도 일이 없을 리 없다. 틀림없다.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위에서 살펴본 결과 일을 모두 소동에게 부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소동은 수척하여 기운도 없는 가난뱅이 녀석으로 아큐의 편에서 보면 왕털보보다 한층 낮은 지위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그의 밥줄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아큐가 이번에 우라를 터뜨린 것은 여느 때와는 다른 것이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길을 걸어가면서 벼랑간 손을 쳐들고 노래를 불렀다. 내 손에 셋째찍을 들고 내 놈을 때려 눕힐 테다. 며칠 후 그는 전시집 대문 밖의 벽 앞에서 우연히 그 소동을 발견했다. 원수는 서로 마주치면 눈동자가 유독 밝다고 하듯이 아큐가 성큼성큼 다가서자 소동도 멈춰섰다. 개새끼. 아큐는 흘겨보며 말했다. 입에선 침이 튀어나왔다. 난 벌레야.
그럼 됐지. 소동이 말했다. 이 겸손이 오히려 아큐의 화를 돋우었지만 그는 쇠채찍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는 맨손으로 달려들었고 손을 뻗쳐 소동의 변발을 움켜쥐었다. 소동은 한 손으로 자기의 변발 밑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아큐의 변발을 움켜잡았다. 아큐도 비어있는 다른 한쪽 손으로 자기 변발 밑을 붙잡았다. 예전의 아큐 같으면 소동 따위는 적수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는 요즘 줄곧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수척하여 기운이 없는 점에서는 소동보다 나을 게 없었다. 그래서 형세는 완전히 호각을 이루었다. 네 개의 손이 두 머리를 움켜쥐고 서로 허리를 구부린 두 사람의 모습은 전시집의 흰벽에 남빛 무지개의 모양을 그려내어 거의 30여 분에 이르렀다. 이제 됐어, 이제 됐어. 구경꾼들이 외쳤다. 아마 중재하고 있는 모양이다. 됐어, 됐어. 구경꾼들이 말했다. 중재하는 것인지 칭찬하는 것인지 아니면 선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둘 다 말을 듣지 않았다. 아큐가 서너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소동은 서너 걸음 뒤로 물러나서 멈춰선다. 이번에는 소동이 서너 걸음 나아가면 또 아큐가 그만큼 물러나 다시 한 호흡. 아마 30분쯤 되었을까? 하긴 미장에는 시계라는 것이 없어서 별로 그처럼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혹 20분쯤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머리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다. 아큐의 손이 느슨해지더니 떨어져 나가자 동시에 소동의 손도 떨어졌다. 두 사람 모두 동시에 허리를 펴고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둘 다 구경꾼을 해치고 나갔다. 어디 두고 보자, 이 연병할 놈. 아큐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개새끼야, 두고 보자. 소동도 뒤돌아보며 말했다. 이 용호의 싸움 일막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다. 구경꾼들도 만족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아큐에게는 여전히 품팔이 일을 부탁해오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따뜻한 날이었다. 산들바람이 불고 제법 여름철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그런데도 아큐는 아직 쌀쌀함을 느꼈다. 그것은 그런대로 참을 수 있다 해도 우선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었다. 이불, 모자, 웃옷은 없어진 지 이미 오래였다. 다음에는 소목까지 팔아버렸다. 지금 바지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은 아무래도 벗을 수 없다. 해진 겹업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남에게 거저주어 신발바닥으로 쓰게 하는 외에는 팔아서 돈이 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는 이전부터 길에서 돈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 돈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는 이 쓰러져가는 집구석에서 뜻밖의 돈이라도 굴러나오지 않을까 하여 주위를 황급히 돌아보았지만 실내는 휑하니 말쑥할 뿐이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가 먹을 것을 찾아볼 생각을 했다. 그는 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을 찾으려 했다. 단골로 다니던 술집이 보였다. 낯익은 만두가게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그는 모두 지나쳐버렸다. 멈춰서지 않았을 뿐더러 달라고 해볼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이미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가 찾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자신도 몰랐다. 미장은 원래 그리 큰 마을이 아니어서 잠시 동안 지나쳐버렸다. 마을을 벗어나면 온통 논이다. 눈에 가득 들어오는 것은 새로 모를 내놓은 싱싱한 푸르름의 빛깔 뿐 그 사이에 군데군데 원형으로 움직이고 있는 흑점은 논을 갈고 있는 농부들이다. 하지만 아큐는 이런 전원의 즐거움을 감상하지도 않는다. 그는 그저 걷기에 여념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가 음식을 구하려는 길과는 몹시 동떨어진 것임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정수암의 담밖까지 가고 말았다. 암자 주위도 논이어서 흰 벽이 실록 속에 솟아 있었다. 그 뒤에 낮은 토담하는 야채밭이다. 아큐는 잠깐 망설였다.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도 없다. 그는 하수어 동굴을 붙잡고 이 낮은 토담으로 기어올랐다.
하지만 토담의 흙이 주르르 떨어지고 그와 함께 후들후들 아큐의 다리도 떨렸다. 겨우 뽕나무 가지에 매달려 안으로 뛰어내렸다. 안에는 뽕나무가 울창하게 무성해 있지만 술이나 만두, 혹 그 밖에 먹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서쪽 담에 연하여 대나무 숲이 있고 땅 위에는 죽순이 옹기종기 솟아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 유채도 있지만 벌써 열매가 맺어 있다. 게 자체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배추도 이미 장다리가 서 있었다. 아큐는 시험에 낙방한 서생처럼 풀이 죽었다. 그리고 야채밭 입구 쪽으로 어정어정 걸어갔다. 그때 벼랑간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쩔 줄 몰랐다. 그것은 틀림없이 무밭 두렁이었다. 그는 재빨리 쭈그리고 앉아서 물을 뽑기 시작했다. 그때 입구 쪽에서 둥근 머리가 불쑥 나타났다가 금방 움츠러져 들어갔다. 분명히 젊은 여승이다. 젊은 여승 따위는 아큐의 눈에는 티끌이나 먼지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기억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무 4개를 뽑아서 푸른 무 잎을 잘라버리고 우돛 앞자락으로 싸들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늙은 여승이 나와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아큐, 너는 왜 남의 채소밭에 들어와 물을 훔치는 거지? 저런 재받을 짓을. 아, 나무아미타불. 내가 언제 내 채소밭에 뛰어들어 물을 훔쳤단 말이냐? 아큐는 걸어나가면서 또 한편으론 늙은 여승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바로 그게 아니고 뭐냐? 늙은 여승은 아큐의 말아올린 앞자락을 가리켰다. 이게 내 거라고? 무가 언제 그러던? 너... 아큐는 미처 말을 끝내지도 않고 벼랑간 뛰기 시작했다. 한 마리의 검정개가 쫓아왔기 때문이었다. 앞에 있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뒤쪽 밭으로 돌아와 있었다. 검정개는 컹컹 짖으며 쫓아왔다. 아큐는 하마터면 다리를 물릴 뻔했지만 다행히 우돛 앞자락에서 무 1개가 떨어지는 바람에 개는 깜짝 놀라 잠깐 멈춰섰다. 그 틈에 아큐는 이미 뽕밭 위로 기어 올라가 토담을 넘어서 사람과 무가 함께 밖으로 굴러떨어졌다. 뒤에 남은 검정개는 아직도 뽕나무를 쳐다보며 지저대고 늙은 여승은 여전히 연부를 외고 있었다. 아큐는 여승이 다시 검정개를 밖으로 내몰지 않을까 하여 무를 줍자 이내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면서 돌멩이 몇 개를 주었지만 검정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큐는 돌멩이를 버리고 걸어가면서 무를 먹었다. 먹으면서 생각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얻어낼 만한 것이 없으니 차라리 성 안으로 들어가자. 무 3개를 다 먹었을 때 그는 이미 성 안으로 들어갈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제6장 중흥에서 말로까지. 미장에서 아큐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 것은 그해 중추절이 막 지난 무렵이었다. 아큐가 돌아왔다 하여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다. 그래 돌이켜보고는 아큐가 지금까지 대체 어디에 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아큐는 전에 몇 번 성 안에 들어갔을 때는 대개 신이 나서 먼저 사람들에게 자랑을 늘어놓았던 것이지만 이번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어쩌면 토지묘를 관리하는 노인에게만 얘기했을지도 모르지만 미장의 관례로 조영감이나 전영감 그리고 수제 영감이 성 안에 가는 일만은 화제가 되지만 그 밖의 사람은 가짜 양놈조차도 통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였으므로 아큐 따위는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토지묘의 노인도 아큐를 위해서 선전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미장에서는 전혀 알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큐의 이번 귀촌이 종종 가는 아주 딴판이었음은 확실히 놀랄만한 일이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아큐는 졸리는 듯한 눈으로 술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스탠드 앞으로 다가서자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불쑥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은전과 동전을 한 움큼 스탠드 위로 내던지면서 말했다. 현금이요. 술을 주시오.
옷에 입은 것은 새로 맞춘 겹옷이었다. 그리고 허리에는 커다란 전대를 차고 있었다. 묵직하게 축 늘어진 바지의 허리띠가 커다란 호선을 그리며 쳐져 있었다. 미장의 관례로선 약간 주목할 만한 인물이라 생각되면 결코 소홀히 다루지 않고 오히려 존경해 두는 법이다. 지금 그가 틀림없이 아큐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더기 겹옷을 걸쳤던 그 아큐와는 어딘지 다른 사람으로 생각되었다. 옛사람도 선비란 사흘만 못 만나면 괄목하여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주인도 점원도 손님도 지나가던 사람도 의아해하면서도 일단 경의를 표하는 정경을 나타내었다. 주인이 먼저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말을 걸었다. 아큐, 참 오랜만일세. 아, 돌아왔소. 잘됐네. 자네는 어디 성안에 가 있었소. 이 소식은 당장 그 다음 날에 온 미장에 퍼졌다. 사람들은 모두 현금과 새 겹옷을 지닌 아큐의 중흥사를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술집에서 음식점에서 토지묘의 처마 밑에서 사람들은 점차 소문을 탐재해냈다. 그 결과 아큐는 새로운 존경을 받게 되었다. 아큐의 말에 의하면 그는 거인 영감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듣는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모두 숙연해졌다. 이 영감은 성은 백시지만 온 현안의 거인은 이 사람 하나뿐이므로 구태여 성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저 거인이라고 하면 을에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미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은 5-60km의 지역은 어디나 그러했다. 사람들은 마치 거인 영감이라는 것이 그의 이름인 줄 알고 있었다. 그 사람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존경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또 아큐의 말을 들으면 계속 일할 생각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거인 영감은 실로 머저리 같은 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을 듣자 사람들은 훅 한숨을 내쉬고 또 속 시원하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뜯어봐도 아큐 따위는 도저히 거인 영감 집에서 일할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일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아큐의 말에 의하면 그가 돌아온 이유 중에는 성안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있는 듯했다. 그 불만은 성안 사람들이 장등을 조둥이라 부른다든지 또 생선튀김에 잘게 썬파를 넣는다든지 하는 점, 그리고 최근 관찰한 결점이라는 것은 여자가 길을 걷는 모양이 하느작하느작하여 꼴불견이란 것이었다. 하지만 저쪽에도 때론 탐복할 만한 점이 있다. 예컨대 미장의 시골 사람들은 32장의 애나무 골패짝밖에 모르고 가짜 양놈만이 겨우 마작을 할 줄 아는데 성안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능숙하게 잘한다. 저 가짜 양놈 따위는 성안의 어린아이한테라도 걸리면 옴짝달싹 무탈이라는 것이다. 이 대목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굴을 붉혔다. 너희들 사람의 목 자르는 거 본 일 있어? 아큐는 말했다. 참 재밌지. 혁명당을 죽이는 거야. 재밌다마다. 그는 고개를 흔들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조사신의 얼굴에 침이 튀어가게 했다. 이 대목에선 듣는 사람들이 모두 긴장했다. 하지만 아큐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벼랑간 오른손을 쳐들어 마침 목을 길게 빼고 정신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왕털보의 뒤통수에 움푹 들어간 데를 내리치면서 싹둑하고 소리쳤다. 왕털보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동시에 정광석화처럼 목을 급히 움츠렸다. 한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도 모두 움찔했지만 재밌어하기도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왕털보는 넋 빠진 사람같이 되어 두 번 다시 아큐 곁에 접근하려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미장 사람들의 눈에 비친 아큐의 지위란 것은 조영감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와 비교해도 과히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이 아큐의 명성이 갑자기 미장의 귀중에까지 퍼져갔다.
비록 미장에는 저택 같은 것은 전시집, 조시집뿐이고 그 밖에는 10중 8구 모두 천규들이지만 아무튼 그들도 규중이면 틀림없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여자들은 서로 얼굴을 보기만 하면 반드시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 추칠 아줌마가 아큐한테서 파란 치마를 샀는데 고무림에는 틀림없지만 단돈 90전을 주었을 뿐이라고. 또 조배관의 어머니도 일설에는 조사신의 어머니라고도 한다. 어린아이가 입는 빨간 양사옷을 샀는데 제법 신품이고 겨우 30전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열심히 아큐를 쫓아다닌다. 비단 치마가 없는 여자는 아큐에게서 그걸 사고 싶었고 양사옷이 탐나는 여자는 그에게서 그걸 사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그와 마주쳐도 달아나 숨기는커녕 때로는 아큐가 지나간 뒤에 다시 뒤쫓아가 불러 세워놓고 묻는 것이었다. 아큐, 비단 스커트 또 있어 없어? 양사옷도 필요한데 있어? 얼마 후에는 이것이 마침내 천규에서 신규까지 퍼져갔다. 왜냐하면 신바람이 난 추칠 아줌마가 자기 비단 스커트를 조시댁 마나님에게 들고 가 구경시키고 조시댁 마나님은 다시 그것을 조영감에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기 때문이다. 조영감은 곧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수제 영감과 토론한 끝에 아큐에게는 아무래도 수상한 데가 있으니 우리도 문단속을 잘해야겠지만 그의 물건 중에는 아직 살만한 값진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조시댁 마나님도 값싸고 품질 좋은 모피 배자를 꼭 사고 싶었던 참이다. 그래서 가족회의 결과 추칠 아줌마에게 부탁하여 곧 아큐를 불러오기로 결정이 났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제3의 특례를 마련하여 이날 밤은 아무튼 특별히 석유 램프를 켜도 좋다는 허락이 내려졌다. 석유의 램프가 꽤 잦아드는데도 아큐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조시댁 가족들은 지쳐서 하품을 연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큐가 너무 건성이라고 원망도 하고 추칠 아줌마가 우물거리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조시댁 마나님은 혹시 아큐가 지난 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지만 조영감은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부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과연 조영감은 견식이 있었다. 마침내 아큐는 추칠 아줌마의 안내를 받으며 들어왔다. 아큐는 그저 없다고만 합니다. 그럼 내 입으로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라 해도 아큐는 같은 말을... 그래서 제가 추칠 아줌마는 헉헉 숨이 차서 걸어 들어오면서 말했다. 아큐, 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왔다지. 조영감은 천천히 걸어가서 그의 전신을 훑어보면서 말했다. 잘됐군, 잘됐어. 그런데 뭐 헌 물건이 있다던데 전부 보여주지 않겠나?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은... 추칠 아줌마한테도 알렸습니다만 이제 다 없어졌어요. 없어져? 조영감은 부지중에 소리쳤다. 그렇게 빨리 없어지다니? 그건 친구의 것이고 별로 많지도 않았어요. 또 여러분들이 사주셔서. 그래도 조금은 남아있겠지. 지금은 문막이 한 장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럼 지금 곧 그 문막을 갖다 보여주게. 조시댁 마나님이 급히 말했다. 그럼 내일 가져오면 돼. 조영감은 이제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아큐, 넌 이제부터 뭘 입수하거든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라. 다른 집보다 결코 싸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수제가 말했다. 수제 아씨는 힐끗 아큐의 얼굴을 쳐다보고 과연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보려 했다. 나는 모피 배자를 하나 사고 싶은데. 조시댁 마나님이 말했다. 아큐는 승낙은 했지만 내키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걸어 나갔다. 정말 그것을 명심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러웠다. 이러한 태도는 조영감을 몹시 실망시키고 화나게 하고 걱정되게 하여 하품이 멎어버렸을 정도였다. 아큐의 태도에 대해 수제도 크게 분개했다. 그래서 저 머저리 같은 놈에겐 주의해야 하며 차라리 지보한테 일러서 미장에서 쫓아내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영감은 그렇지 않다. 그런 짓을 하면 원망을 살 뿐이다.
또 이런 장사를 하는 자들은 대개 매는 채 둥지 밑에 먹이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니 우선 이 마을에선 걱정할 게 없다. 단지 밤중에 문단속을 엄중히 하면 그뿐이라고 말했다. 수재는 이 정훈을 듣고 과연 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큐를 추방하자는 제의를 곧 철회했다. 그리고 추칠 아줌마에게 이 일만은 누구에게도 절대로 말해선 안 된다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추칠 아줌마는 그 파란 스커트를 검정빛으로 염색하러 나가서 아큐가 수상하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하지만 수재가 그를 추방하려 했다는 대목만은 전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아큐에게 몹시 불리했다. 먼저 지보가 찾아와서 그 문막을 가져갔다. 아큐는 조시댁 마나님이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했지만 지보는 돌려주지 않을 뿐더러 다달이 내는 사례금품의 액수를 정하자고 요구했다. 다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그에 대한 외경의 태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함부로 난폭하게 굴지는 않았지만 어쩐지 그를 피하려는 기색이 보였다. 이런 분위기와 더불어 저번에 그가 소리쳤던 싹독의 위협을 피하려던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경이원지하려는 분자가 더 많이 섞여 있었다. 다만 일부 한가한 사람들만이 이 아큐의 진상에 대해 꼬치꼬치 캐보려 했다. 또 아큐도 별로 숨기려 하지 않고 자랑삼아 그의 경험담을 이야기해버렸다. 그 이후로 그들은 아큐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다. 즉 아큐는 일개 단역에 불과하며 담도 뛰어넘지 못하고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문 밖에 서서 훔친 물건을 받았을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그가 꾸러미를 하나 받아든 다음 주역이 다시 안으로 들어가자 얼마 후 안에서 소란스런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는 당황하여 급히 도망쳐서 밤중에 성을 빠져나와 미장으로 도망쳐 왔는데 지금은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러 갈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아큐에게 더욱 불리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들의 아큐에 대한 경이원지하는 태도는 실은 원한을 살까봐 두려워서 그랬던 것인데 이제 보니 그는 두 번 다시 도둑질할 용기마저 없는 보잘것없는 좀도둑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이야말로 이 또한 두려워하기에 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7장 혁명. 선통 3년 9월 14일 아큐가 전대를 조배관에게 팔아버린 날 한밤중에 커다란 검은 뜸을 씌운 배가 한 척 조시댁 강가 부두에 닿았다. 이 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달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은 깊이 잠이 들어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배가 나갈 때는 새벽녘이어서 그것을 본 사람이 몇 있었다. 살며시 알아본 결과 그것은 거인 영감의 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배는 커다란 불안을 미장에 가져다 주었다. 정오가 되기 전에 벌써 온 마을의 인심이 몹시 동요되었다. 조시집에서는 배의 사명에 대해서 물론 굳게 비밀을 지키고 있었지만 찻집이나 술집에서는 혁명당이 현성으로 들어올 것 같아서 거인 영감이 우리 마을로 피난온 것이라는 소문들이었다. 다만 추칠 아줌마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몇 개의 헌 의복 상자에 불과하며 거인 영감이 맡겨두려고 실어온 것인데 조 영감이 이를 거절하여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사실 거인 영감은 이전부터 조수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따라서 환란을 같이 할 만큼의 정의가 있을 리도 없다. 또 추칠 아줌마는 조시집 이웃에 살고 있어 그 견문이 진실에 가까울 것이므로 대체로 그녀의 말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추측은 마구 난무했다. 거인 영감 자신이 오지는 않은 모양이지만 그 대신 조시 지방과는 먼 친척이 된다고 한 통의 긴 편지를 보내왔다. 그래서 조 영감의 속셈이 달라졌다. 자기에게 별반 불리한 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의복 상자를 맡았으며 그것을 마나님의 침대 밑에 처박아 두었다. 혁명당은 그날 밤에 이미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모두 흰 투구와 흰 갑옷 차림이었다. 그것은 승정 황제에 대한 상복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아큐에게 있어 혁명당이란 말은 별로 새로운 것도 아니었고 금년에도 또 자기 눈으로 실제로 혁명당이 살해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하지만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는 혁명당이란 반란이며 반란은 곧 그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하나의 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는 혁명당을 몹시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것이 이 지방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거인 영감을 이토록 무서움에 떨게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다. 이렇게 되면 그로서도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미장의 남녀들이 동요하는 꼴은 아큐에게 더욱 고소한 생각이 들게 했다. 혁명도 나쁘지 않은 걸 아큐는 생각했다. 이따위 얼간이들은 죽여버려라. 믿기 한량없는 꼬락서니들. 좋아, 나도 혁명당에 항복해야겠다. 아큐는 요즘 돈이 궁해져서 그렇잖아도 잔뜩 불평을 품고 있던 참이다. 게다가 낮부터 빈속에 술을 2-3잔 들이켰더니 더욱 빨리 취해서 걸어가며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다시금 마음이 들뜨게 되었다. 어찌된 셈인지 벼랑간 자기가 혁명당이고 미장 사람들은 모두 그의 포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득이양양한 나머지 무의식 중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 반란이다! 반란이야! 미장 사람들은 모두 경악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애처로운 눈초리를 아큐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이것을 보자 그는 또 6월 염천에 눈을 녹여 마신 듯한 시원함을 느꼈다. 그는 더욱 신이 나 걸어가면서 소리쳤다. 그래, 모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모두 내 것이다. 지화자 좋으시고 후회한들 소용없다. 취한 김에 그만 실수하여 내 의제에 정의 목을 베었다. 후회한들 소용없다. 아,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나와라 이놈. 내 손에 쇠채찍을 들고 내 놈을 때려 눕힐 테다. 조시댁 2 영감과 2 진짜 친척들이 대문 앞에서 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큐는 그것도 모르고 상반신을 뒤로 젖히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지나쳐갔다. 지화자, 아큐군. 조영감이 겁을 먹고 아큐에게 다가서며 나지막한 소리로 불렀다. 지화자. 아큐는 자기 이름에 군자가 붙으리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거니 생각하고 그대로 노래만 불렀다.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큐군. 후회한들 소용없다. 아큐. 수제는 부득이 그의 이름을 그대로 불렀다. 아큐는 그제야 비로소 노래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물었다. 뭐요? 큐군. 요즘 조영감은 말을 이렇게 걸었지만 별로 할 말이 없었다. 요즘 돈 많이 벌리나? 돈을 버냐고? 물론 벌리지. 갖고 싶은 건 뭐든 다 내 것인걸. 큐군.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끼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조배가는 마치 혁명당의 속셈을 떠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조심조심 말했다. 가난뱅이들끼리라고? 내가? 너는 나보다 훨씬 부자가 아니냐? 아큐는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다. 4명 모두 넋을 잃고 아무 말도 없었다. 조영감 부자는 집으로 돌아가 저녁 등잔불을 켤 무렵까지 숙덕거리며 상의했다. 조배가는 집으로 돌아가자 전대를 허리에서 풀어 아내에게 주고 의복상자 밑바닥에 감추게 했다. 아큐는 바람에 날리듯 들떠서 한바탕 마을을 돌고는 토지묘로 돌아왔다. 술은 깨어 있었다. 그날 밤은 토지묘를 관리하는 노인마저도 뜻밖의 태도가 부드러워져서 그에게 차를 권했다. 아큐는 그에게 떡을 2개 달래서 먹고 또 타다 남은 150g짜리 초 한 자리를 촛대에 끼워 달래서 불을 켜고는 자기 방에 누웠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신선하고 즐거웠다. 촛불은 정월 대보름 온서절날 밤처럼 반짝반짝 춤을 추었다. 불빛을 따라 그의 생각도 춤추기 시작했다. 반란? 그거 재밌다. 흰 갑옷, 흰 투구의 혁명당 패들이 몰려온다. 모두 제각기 청룡도와 쇠채찍, 폭탄, 총, 양인검, 장도 따위를 들고 있다. 토지묘 앞을 지나쳐가며 아큐, 자, 가세, 함께 가세 하고 부른다. 그래서 마을로 같이 간다. 이때 미장의 시시한 놈들 꼬락선이란 남자고 여자고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지. 무릎을 꿇고 아큐 살려줘 하며 애걸한다. 누가 그런 말을 들어주려고? 제일 먼저 해치울 놈은 소동과 조영감이다. 그리고 수재, 또 가짜 양놈도. 몇 놈은 살려줄까?
왕털보는 살려둬도 되겠지만 역시 안 돼. 물건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서 의복 상자를 열어젖힌다. 마제 은옷, 수제 마누라의 남경식 침대를 우선 토지묘로 옮겨오자. 그리고 정간의 테이블과 의자를 벌려놓고, 아니, 조간의 것으로 할까? 이제 내가 손을 쓸 필요는 물론 없다. 소동을 시켜 날라오되 꾸물거리면 뺨을 후려쳐야지. 조사신의 동생녀는 추하게도 생겼지. 추칠 아줌마의 딸녀는 5, 6년 더 기다려야 하고. 가짜 양놈 여편네는 변발도 없는 놈과 잤으니 변변한 년이 아니고. 수제 마누라는 눈꺼풀 위에 흉터가 있고. 참, 오시 아줌마는 오래 못 만났는데 어디가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발이 너무 커. 아큐는 충분히 생각을 끝맺지 못한 채 벌써 코를 골기 시작했다. 150g짜리 초는 겨우 5분쯤밖에 달지 않았다. 흔들흔들 붉게 타오르는 불의 광채가 그의 딱 벌린 입을 비추고 있었다. 아큐는 벼랑간 큰 소리를 질렀다. 고개를 쳐들고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보았다. 150g짜리 초를 보곤 곧 다시 드러누워 잠들어 버렸다. 이튿날 그는 꽤 늦게 일어났다. 거리에 나가보니 모든 것이 전과 다름없었다. 그 자신도 여전히 배가 고팠다. 그는 궁리에 봤으나 별반 신통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무슨 좋은 수가 생긴 것처럼 천천히 걷기 시작하여 어느 틈엔지 정수함으로 갔다. 암자는 봄철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흰벽의 검정문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개가 짖어댔다. 그는 재빨리 벽돌 조각을 몇 개 집어들고 다시 문으로 다가가서 이번에는 좀 더 세게 두드렸다. 검정문에 꽤 많은 자국이 났을 때에야 겨우 누군지 문을 열러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아큐는 급히 벽돌 조각을 움켜쥐고 발을 크게 벌려 검정개와의 개전 준비를 갖추었다. 하지만 암자문은 조금 열렸을 뿐 안에서 검정개는 튀어나오지 않았다. 들여다보니 늙은 여승 혼자 있을 뿐이었다. 넌 또 못하러 왔지?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혁명이야. 알고 있어? 아큐는 모호하게 말했다. 혁명? 혁명이라니? 혁명은 벌써 했는데. 너희는 우리를 어떻게 혁명하겠다는 게냐? 늙은 여승은 두 눈이 새빨개져 가지고 물었다. 뭐라고? 아큐는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다. 넌 모르니? 그 사람들이 벌써 혁명하러 왔었던걸. 누가? 아큐는 더욱더 알 수 없었다. 그 수제와 가짜 영놈 말이다. 아큐는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리둥절했다. 늙은 여승은 그의 날카로운 기상이 꺾인 것을 보자 급히 문을 닫아버렸다. 아큐가 다시 밀어보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또 한 번 두드려 보았지만 반응이 없었다. 그것은 그날 오전 중의 일이었다. 조수제는 소식이 빨라서 혁명당이 밤중에 이미 성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재빨리 변발을 머리 위로 말아올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가짜 양놈을 찾아갔다. 바야흐로 모두 함께 새로워지는 함흥유신 때였으므로 그들은 곧 의기투합하여 동지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혁명에 나설 것을 맹세했다. 그들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정수함에 황제만세 만만세라는 용패가 있음을 생각해내고 먼저 그것을 혁명의 제물로 바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리고는 곧 둘이서 암자 안으로 혁명을 하러 갔다. 늙은 여승이 방해하며 군소리를 늘어놓자 그녀는 청조 정부로 간주하고 머리 위에 수없이 몽둥이질과 주먹질을 퍼부었다. 늙은 여승은 그들이 돌아간 뒤에 정신을 차려 살펴보니 용패는 산산조각이 나 있고 또 가는 보자 앞에 놓여있던 선덕향로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을 아큐는 뒤에야 알았다. 그는 자기가 자고 있었던 것을 후회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를 부르러 오지 않은 일도 원망스러웠다. 그는 다시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았다. 내가 이미 혁명당에 항복했다는 것을 그들이 설마 모를 리는 없을 텐데. 제8장 혁명 불어. 미장의 인심은 나날이 안정되어 갔다. 전해지는 소문에 의하면 혁명당이 입성했지만 커다란 변동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었다.
현 지사 각하도 지금까지 있던 분인데 다만 뭔지 관명이 바뀐 데 불과하며 거인 영감도 무슨 벼슬자리에 앉게 되었고 대장도 역시 이전 대장 그대로였다. 다만 한 가지 무서운 일은 좋지 않은 몇몇 혁명당원이 그 속에 끼어 고의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었다. 이틀째부터는 벌써 남의 변발을 자르기 시작했다. 소문에 의하면 이웃마을 황선의 주인 칠근이 이에 걸려들어 차마 볼 수 없는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다지 큰 두려움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미장 사람들은 원래 성 안에 들어가는 일이 매우 드물었고 또 혹 성 안에 갈 일이 있더라도 곧 그 계획을 바꾸기만 하면 이런 위험은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큐도 성 안에 들어가 옛 친구를 만나볼 생각이었지만 이 소식을 듣고는 부득이 다음으로 미루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장에서도 전혀 개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며칠 뒤에는 변발을 머리 위로 말아 올리는 사람이 점차 늘어갔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맨 앞장을 선 사람은 물론 수재 선생인데 그 다음은 조사신과 조배관, 그 다음이 아큐였다. 여름 같으면 여러 사람들이 변발을 머리 위로 말아 올리거나 또는 잡아매 둔다는 것도 별로 신기한 일이 아니지만 지금은 늦가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을에 활용을 행한다는 일은 변발을 말아 올리는 본인들로서는 대단한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 미장도 혁명에 관계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조사신이 후두부를 훤하게 해가지고 다니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와글와글 떠들어댔다. 야, 혁명당이 왔다. 아큐는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부러워했다. 그는 수재가 변발을 말아 올렸다는 일대 뉴스를 일찍부터 듣고 있었지만 자기도 그것을 흉내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조사신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도 겨우 흉내내볼 의향이 생겨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한 개의 대젓가락으로 변발을 머리 위로 말아 올리고 한참 망설이던 끝에 겨우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갔다. 그가 거리를 걸어가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큐는 처음에는 불쾌했고 그 다음에는 슬그머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요즘 여차하면 짜증을 부렸다. 기실 그의 생활은 반역 전보다 더 나빠진 것도 아니었다. 남들도 그에 대해서 겸손했고 가게에서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아큐 자신은 아무래도 몹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혁명을 했는데 이런 꼴이어서는 안 되겠다는 기분이었다. 더욱이 소동을 한번 만난 뒤로는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소동마저도 변발을 머리 위로 말아 올리고 게다가 역시 한 개의 대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다. 아큐는 설마 소동마저 이런 짓을 하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고 또 자기로서도 잠자코 이런 짓을 보아 넘길 수 없었다. 소동 따위가 대체 뭐란 말이냐. 그는 당장 그놈을 붙잡아서 그놈의 대젓가락을 꺾어 변발을 풀어버리고 그놈의 뺨을 대여섯 번 후려갈겨 놈이 제 분수도 잊어버리고 혁명당이 되려 하는 것을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결국 그를 용서해주고 그저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고는 퇴하고 침을 뱉었을 뿐이었다. 이 며칠 동안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가짜 양놈 한 사람뿐이었다. 조수제도 의복상자를 맡아준 인연으로 한번 몸소 거인 영감을 방문할 생각이었지만 변발을 잘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중지해버렸다. 그 대신 그는 한 통의 격식을 갖춘 편지를 써서 가짜 양놈에게 부탁하여 성 안으로 보내고 또 그 자신의 자유당 입당을 알선해달라고 부탁도 했다. 가짜 양놈은 들어와서 수재에게 맡긴 사원을 청구했다. 그래서 수재는 가슴에 복숭아 휘장을 달게 되었다. 미장 사람들은 탐복하고 존경하며 저것은 자유당의 휘장으로 한림과 대등한 것이라고 했다. 조영감은 이것 때문에 다시금 갑자기 훌륭해져 버렸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처음으로 수재에 급제했을 때보다 더 대단한 것이었다. 그래서 무서운 게 하나도 없었고 아큐를 만나도 본체만체했다. 아큐는 불평이 잔뜩 쌓인 데다 또 시시각각으로 남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 은복숭아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가 남보다 뒤떨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금방 짐작이 갔다. 혁명을 하려면 그저 항복소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변발만 말아 올려서도 안 된다.
첫째로 역시 혁명당과 연줄을 맺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혁명당은 두 사람뿐이다. 성안의 한 사람은 이미 싹둑 처형당해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가짜 양놈 한 사람뿐이다. 그는 재빨리 이 가짜 양놈과 상의하러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라고는 없었다. 전시집 대문은 마침 열려 있었다. 아큐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들어갔다. 안에 들어가 보곤 깜짝 놀랐다. 마침 가짜 양놈이 정원 한복판에 서 있는데 아마도 양복 같은 새까만 것을 입고 가슴에는 응복숭아 휘장을 달고 손에는 아큐가 전에 매를 맞아본 적이 있는 단장을 들고 있었다. 겨우 한자 남짓 자란 변발을 풀어 어깨 위까지 늘어뜨리고 그 봉두남발한 모양이 마치 유의 선인 같았다. 그 앞에는 조배관과 그 밖에 할 일 없는 세 사람이 차렷 자세로 공손하게 가짜 양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참이었다. 아큐는 살며시 걸어가 조배관의 등 뒤에서 인사를 하려 했지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다. 가짜 양놈이라 불러서는 물론 안 되지만 그렇다고 외인이라 하는 것도 이상하고 혁명당이란 것 또한 우습다. 그러면 양 선생이라고 부를까? 양 선생은 그를 통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마침 눈을 희번득거리며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성미가 급해서 만나기만 하면 항상 이렇게 말하지. 홍군, 곧 착수하세. 하지만 그는 언제나 노라고 말하지. 이건 서양 말이라 너희들은 모른다.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바로 그의 신중한 점이지. 그는 몇 번이고 내게 호복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나는 아직 대답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조그만 현에서 일하기를 원하겠나? 아큐는 그의 말이 잠시 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겨우 입는 용기를 다 모아 입을 열었다. 그러나 어찌 된 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역시 그를 양 선생이라고는 부르지 않았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네 사람은 모두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양 선생도 비로소 그를 보았다. 뭐냐? 저는 나가라. 저도 같이 빨리 꺼져버려. 양 선생은 곡상봉을 높이 쳐들었다. 조배관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선생님이 널 꺼지라고 하시는데 넌 들리지 않느냐? 아큐는 양손을 머리에 얹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문 밖으로 도망쳤다. 양 선생은 쫓아오지 않았다. 아큐는 60발짝 이상이나 달리고 나서야 겨우 보통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는 깊은 우수가 끌어올랐다. 양 선생이 그에게 혁명에 참가시켜주지 않는다면 그는 다른 길이 없지 않은가. 이제부터는 결코 흰 갑옷을 입고 흰 투구를 쓴 사람들이 그를 부르러 올 것이라는 희망마저 가질 수 없다. 그의 모든 포부, 의지, 희망, 앞길은 모두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퍼뜨려 소동이나 왕털보 따위의 웃음거리가 되겠지만 그런 것은 오히려 2차적인 문제다. 그는 지금까지 이처럼 씁쓸한 기분을 맛본 적이 없었다. 자기의 말아오린 변발마저도 무의미한 듯한 기분이 들고 오히려 모욕에 가까운 것을 느꼈다. 보복하기 위해 당장 변발을 풀어내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 그는 해가 떨어질 때까지 서성거리다가 외상술을 두서너 잔 들이켰다. 술이 들어가자 점점 유쾌해져서 흰 갑옷, 흰 투구의 단편이 다시금 그의 머릿속에 나타났다. 어느 날 그는 여느 때처럼 한밤중까지 건들거리며 돌아다니다가 술집이 문을 닫을 무렵에야 겨우 토지묘로 돌아가려 했다. 펑! 그는 벼랑간 굉장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폭죽 소리도 아니었다. 아큐는 대체로 구경거리를 좋아하고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즐겼다. 그래서 얼른 어둠 속 소리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벼랑간 저쪽에서 한 사나이가 급히 도망쳐 나왔다. 아큐는 그곳을 보자 재빨리 뒤쫓아갔다. 그 사나이가 골목길을 돌면 아큐도 따라 돌았다. 다 돌아선 다음 그 사나이가 멈춰서자 아큐도 멈춰섰다. 아큐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 사나이를 보니 바로 소동이었다. 뭐냐? 아큐는 슬며시 우라가 치밀었다. 조간의 집이 약탈당했어. 소동이 숨이 차 헐떡거리며 말했다.
아큐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소동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도망쳐갔다. 아큐는 달아나면서 두 서너 번이나 멈춰섰다. 아무래도 그는 이 방면의 일에 경험이 있는 만큼 대담했다. 그래서 길 모퉁이를 살금살금 걸어나가 길을 기울이자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세히 보니 많은 흰 갑옷을 입고 흰 투구를 쓴 사람들이 가재 도구를 연달아 떠매내오고 있었다. 수재아 씨의 남경식 침대마저 떠매내온 모양이다. 하지만 확실히는 알 수가 없다. 그는 좀 더 앞으로 나가보려 했지만 두 다리가 영 말을 듣지 않았다. 그날 밤에는 달이 없었다. 미장은 어둠 속의 정적에 쌓여 있었다. 복귀시대 같은 평화 속에 천지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아큐는 실증이 날 때까지 서서 보고 있었다. 역시 조금 전이나 다름없이 오락가락하며 나르고 있다. 가재 도구를 떠매내오고 수지아 씨의 남경식 침대마저 내오고 너무 끌어내오는 바람에 그 자신의 눈마저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접근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토지묘로 돌아가 버렸다. 토지묘 안은 더욱 어두웠다. 그는 문을 잠그고 더듬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누워있자 겨우 마음이 가라앉아 자기 자신에 관한 생각이 떠올랐다. 흰 갑옷을 입고 흰 투구를 쓴 사람들이 분명히 왔는데도 나를 불러주지는 않았다. 좋은 물건들을 잔뜩 운반해 가면서도 내 몫은 없고 이것은 모두가 저 가증스런 가짜 양놈이 내게 반역을 허용하지 않은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내 몫이 없을 리가 없지 않은가? 아큐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격렬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 반역은 허용하지 않고 너만 반역하겠다는 말이냐? 이 연병할 놈의 가짜 양놈. 좋다. 내 놈만 반역을 했지. 반역죄는 참수형이다. 내 놈을 내가 고소하겠다. 내 놈은 이제 곧 현성으로 끌려가서 참수당하고 일가참죄, 가재몰수, 척척. 제9장 대단원. 조씨 집안이 약탈당한 뒤로 미장 사람들은 대개 고소하기는 생각하면서도 내심은 역시 두려웠다. 아큐 역시 고소하게 생각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나흘 후 아큐는 벼랑간 밤중에 체포되어 성 안으로 끌려갔다. 그때는 마침 칠흑같이 깜깜한 밤이었는데 일대의 병사들과 일대의 자경단원, 일대의 순경, 그리고 5명의 밀정이 몰래 미장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은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토지묘를 둘러싸고 문의 정면에 기관총을 장치했다. 그러나 아큐는 뛰어나오지 않았다. 한참 기다려도 아무런 동정이 없자 대장은 초조해져서 숨은 양의 상금을 걸었다. 그러자 두 자경단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담을 뛰어넘고 내외 호응하여 한꺼번에 몰려들어가 아큐를 끌어내왔다. 현성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정오였다. 아큐는 자기가 낡은 관청의 문 안으로 끌려들어가 5번 꾸불꾸불 돌아서 조그마한 방 안에 내팽개 쳐졌음을 알았다. 그가 처박혀져 비틀거린 순간 통나무로 만든 창문이 그의 발 뒤꿈치께로 바짝 닫혔다. 창살문 이외의 3면은 모두 벽이었다. 자세히 보니 방구석에 2사람이 더 있었다. 아큐는 다소 불안했지만 별로 괴롭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토지묘 안의 방은 이 방만큼 훌륭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2사람도 시골 사람인 듯 차차 그와 말을 나누게 되었다. 한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 대에 체납한 소장료 일로 거인 영감한 데서 피소되었다는 것이었고 또 한 사람은 통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아큐에게 묻자 아큐는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나는 반역하려고 했기 때문이요. 그날 오후에 아큐는 유치장 문 밖으로 끌려나와 넓은 대청에 앉혀졌다. 전면에는 머리를 박박 깎은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아큐는 그가 중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니 일렬로 병정들이 늘어서 있다. 양옆으로는 긴 옷을 입은 인물들이 10여 명 서 있다. 그 중에는 이 노인처럼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자 길이나 되는 머리를 마치 가짜 양놈처럼 뒤로 늘어뜨리고 있는 사람도 있다. 모두 무서운 얼굴로 그를 노려보고 있다.
그는 이 사람들이 필시 무슨 내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자 벼랑간 무릎에서 기운이 쑥 빠져 그만 꿇어앉고 말았다. 서서 말씀드려라. 꿇어 엎드리지 말고. 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아큐는 그 의미를 알아차렸지만 아무래도 서 있을 수가 없다.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점점 움츠러들어 나중에는 자연 꿇어앉게 된다. 노예근성. 긴 옷을 입은 사람이 경멸하듯이 이렇게 말했지만 억지로 일어서라고도 하지 않았다. 너 사실대로 고해라. 그래야만 고생을 면할 수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다. 사실대로 말하면 방면해주마. 그 머리를 빡빡 깎은 노인이 아큐의 얼굴을 노려보며 침착하고 똑똑한 어조로 말했다. 사실대로 말하라. 긴 옷을 입은 사람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사실 저는 자진해서. 아큐는 멍하니 한참 생각하더니 겨우 더듬더듬 말했다. 그럼 왜 오지 않았나? 노인이 부드럽게 물었다. 가짜 양놈이 방해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이제 와서 그따위 소리 해도 이미 늦었다. 내 패거리들은 지금 어디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그날 밤 조시집을 약탈한 악당들 말이다. 그놈들은 저를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놈들 멋대로 착수한 것입니다. 아큐는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화가 났다. 어디로 갔지? 정직하게 말하면 너를 풀어주마. 노인은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다. 전 몰라요. 그놈들은 제게 말도 없이. 노인이 눈짓을 하자 아큐는 다시 유치장 안으로 쳐넣어졌다. 그가 두 번째로 유치장에서 끌려 나온 것은 그 다음날 오전이었다. 대청 안의 모양은 전과 같고 상자에는 여전히 머리를 빡빡 깎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아큐 역시 꿇어 앉았다.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 할 말은 없나? 아큐는 생각해봤지만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긴 옷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종이 한 장과 부단자루를 아큐의 눈앞에 들이대고 붓은 그의 손에 쥐어주려 했다. 아큐는 이때 깜짝 놀라 혼비백산할 듯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이 붓을 쥔다는 것은 생전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떻게 붓을 잡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 군데를 가리키며 그에게 서명을 하라고 한다. 저는 글자를 몰라요. 아큐는 붓을 든 채 황공한 듯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그럼 내가 하기 쉽도록 해주지.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라. 아큐는 동그라미를 그리려 하지만 붓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릴 뿐이다. 그러자 그 사람은 종이를 땅 위에 깔아주었다. 아큐는 엎드려서 있는 힘을 다해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까봐 어떻게든 동그라미를 잘 그리려고 마음먹었지만 원망스러운 붓이란 놈은 몹시 무거울 뿐더러 말도 잘 듣지 않는다. 떨리는 손으로 거의 끝맺어 갔을 때 붓이 위로 삐져 수박씨 모양이 되어버렸다. 아큐는 동그랗게 그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군소리도 하지 않고 재빨리 종이와 붓을 가져가 버렸다. 그는 다시금 세 번째로 유치장 안에 쳐넣어졌다. 그가 세 번째 유치장에 끌려갔을 때는 별로 괴로워하지도 않았다. 그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천지간에 생을 향유하고 있는 이상은 때로는 끌려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끌려 나오기도 하며 또 때로는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인데 단지 동그라미를 동그랗게 그리지 못한 일만이 아무래도 그의 행장에 있어서의 한 오점같이 생각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것도 별로 마음에 거리끼지 않게 되었다. 멍청이가 아니면 동그라미를 잘 그릴 수 없는 것이라고 그는 단정했다. 그래서 그는 잠들어 버렸다. 하지만 이날 밤 반대로 거인 영감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그는 대장한테 우라를 터뜨리고 있었다. 거인 영감은 첫째로 도둑맞은 물건을 찾아내라고 주장했지만 경비대장은 먼저 죄인을 처벌하여 군중에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장은 요즘 거인 영감쯤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 책상을 두드리고 의자를 치면서 소리쳤다. 한 사람을 벌하여 만인을 훈계하자는 거요. 내가 혁명당이 된 지 20일도 채 못 되는데 강도 사건은 10여 건에 이르고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대체 내 체면은 뭐냔 말이오. 애써 범인을 잡아놓으면 기공은 또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으시니 안 돼요. 이건 내 권한이요.
거인 영감은 매우 난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 주장을 견지하여 만약 작물을 찾아내지 않으면 당장 민정을 담당하는 이 직무를 사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대장은 태연히 말했다.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거인 영감은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이튿날 사임하지는 않았다. 아큐가 3번째로 유치장에서 끌려 나온 것은 거인 영감이 잠을 자지 못한 밤의 다음날 오전이었다. 그는 대청으로 나갔다. 정면에는 역시 그 머리를 빡빡 깎은 노인이 앉아 있었다. 아큐도 전번과 같이 꿇어앉았다. 넌 무슨 할 말이 없나? 노인은 여전히 부드럽게 물었다. 아큐는 생각해봤지만 역시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수많은 긴 옷을 입은 사람들과 또 짧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벼랑간 그에게 흰 목면으로 만든 등걸이를 입혔다. 거기에는 무슨 글자가 씌어 있었다. 아큐는 이것이 마음에 몹시 걸렸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상복을 입은 것 같았고 상복을 입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운수가 불길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양손은 뒤로 돌려서 묶여지고 그와 동시에 현청 밖으로 끌려나갔다. 아큐는 포장 없는 수레에 태워졌다. 몇 명의 짧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수레에 올랐다. 수레는 곧 움직이기 시작했다. 전방에는 총을 맨 병정들과 자경단원들이 있고 양옆으로는 입을 벌리고 바라보는 구경꾼들이 보였다. 뒤는 어떤지 아큐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때 그는 퍼뜩 이것은 혹시 목을 자르러 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느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는 위잉 소리가 나며 금방이라도 실신할 듯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실신한 게 아니었고 때로는 허둥대기도 하지만 때로는 도리어 태연했다. 그의 생각으로는 사람이 천지지간에 살아가는 이상 때로는 목을 잘리는 경우도 있다고 느끼는 듯했다. 그는 길을 알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 형장 쪽으로 가지 않는 것일까? 본보기로 거리로 끌고 다니는 것임을 그는 통 알아채지 못했다. 설령 알고 있다 해도 결국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사람으로서 천지간에 살아가는 이상은 때론 본보기로 거리에 끌려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는 깨달았다. 지금 길을 멀리 돌아서 형장으로 가는 중이다. 삭둑하고 목이 잘릴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넋을 잃고 멍하니 좌우를 돌아다 보았다. 개미떼처럼 따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뜻하지 않게 길가의 인파 속에서 오씨 아줌마의 모습을 발견했다. 정말 오랜만이다. 그녀는 성 안의 어느 곳에선가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큐는 갑자기 연극의 문기 하나 노래 부르지 못하는 자기의 비굴함이 부끄러워졌다. 그의 생각은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머릿속에서 선회했다. 젊은 과부의 성묘는 무게가 없고 용호의 싸움 중에 후회한들 소용없다는 기운이 모자란다. 역시 이놈, 내 셋째찍을 들고 내 놈을 때려 눕힐 테다로 하자. 그와 동시에 그는 손을 쳐들려고 했다. 그러자 비로소 양손이 묶여있음을 깨닫고 결국 셋째찍도 부르지 않았다. 20년이 지나면 다시. 아큐는 창황한 중에도 누구에게 배운 일도 없이 스스로 터득한 지금까지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일이 없는 말을 반쯤 짓거렸다. 잘한다. 인파 속에서 이리가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수레는 쉬지 않고 전진했다. 아큐는 갈채소리 속에서 눈동자를 굴려 오씨 아줌마 쪽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를 전혀 보지 않고 병정들이 메고 있는 총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아큐는 다시 갈채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다. 그 순간 다시금 그의 생각은 회오리 바람처럼 그의 뇌리를 선회했다. 4년 전에 그는 산기슭에서 한 마리 굶주린 이리를 만났다. 그놈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어디까지나 그의 뒤를 쫓으며 그의 고기를 먹으려 했다. 그는 그때 정말 죽는 것만큼이나 무서웠다. 다행히 손에 도끼 한 자루를 갖고 있어서 힘을 내어 겨우 미장까지 돌아왔지만 그 이리의 눈동자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잔인하기도 했지만 그 자신도 두려워하고 있었다. 번쩍번쩍 마치 2개의 도깨비 불처럼 멀리서 그의 살속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더욱 무서운 눈동자를 본 것이다. 그것은 둔한 것도 같고 날카로운 것도 같았다. 이미 그의 말을 씹어삼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 이외의 것까지도 집어삼키려고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에서 언제까지나 그의 뒤를 뒤따라오고 있는 것이다. 그 눈동자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이미 그의 영혼을 물어뜯고 있었다. 사람 살려. 하지만 아큐가 그 말을 하기 전에 그의 두 눈은 이미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났고 전신이 조각조각 가루처럼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오히려 거인 영감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끝내 작물이 돌아오지 않아 온 집안 사람들이 울부짖고 온갖 소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은 조씨 집이었다. 수재가 현성의 사정을 말하러 갔다가 좋지 않은 혁명당원에게 걸려 변발을 잘리고 또 20냥의 상금까지 지출했기 때문에 온 집안이 울부짖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이날부터 그들에게는 점차 전조의 유신 냄새가 풍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반 여론으로 말하자면 미장에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다. 모두들 당연히 아큐가 나쁘다. 총살을 당한 것은 그가 나쁜 증거다. 나쁘지도 않은데 총살까지 당할 리가 없지 않은가 하고 말했다. 그러나 성안의 여론은 별로 좋지 못했다. 그들 대부분은 총살이란 목을 자르는 것만큼 볼만한 것이 못되고 또 얼마나 시시한 사형수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리로 끌려다니면서도 끝내 연극의 대사 한 구절 부르지 못하다니. 구경꾼들은 헛걸음만 했다고 불평들이 대단했다. 현대 중국 문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시는 마오쩌둥이 만리장성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을 정도로 존경받는 작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아큐정전을 낭독했는데요. 이 중편 아큐정전은 루신을 세계에 알린 작품입니다. 모욕을 받아도 저항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머릿속에서 정신적 승리로 탈바꿈시켜버리는 아큐의 정신구조를 우스꽝스럽게 풍자함으로써 당시 몽매한 중국 민중과 혁명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파헤치고 비판했습니다. 이 소설은 신의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출신마저도 분명치 않은 아큐의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삶과 죽음을 그림으로써 혁명의 허구성과 불철저함을 따끔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날품팔이 아큐의 일생을 통해 중국 민족의 약점을 폭로했고 당시 중국 사회에 만연한 많은 병폐를 발가벗겼습니다. 중국의 전통사회가 빚어낸 인간의 상징으로 아큐를 설정하고 청조 말기에 침체된 봉건사회 속에서 아큐를 중심으로 한 지방토호와 그 가족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세의 이면과 혁명의 그림자를 희화화했던 것입니다. 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공허한 체유를 마친 아큐는 자신의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만족에 젖어 있으며 대국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일상에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정신승리법을 통해 현실을 외면해버립니다. 이것은 민족의 위기와 치욕을 잊어버리고 기피하고 남의 뒤를 따라 부안해동하고 약자에겐 잔인하면서도 강자에겐 아첨하며 지난날의 영광을 자랑하면서 아전인수격인 정신승리법을 통해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당대 중국 사회를 통렬하게 비판한 것입니다.